우리 뭐 예전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문제 있잖아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장내미생물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보는 게 그 비만 유산균인데요.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알려진 그 균들은 장내미생물 대상으로 치료할 때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고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안녕하십니까, 장편한 의사 김영우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장편한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명망 있는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장내 미생물과 분변 인식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 소화기내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분당에서 수호솔로외과 원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 이동호 교수님. 지금 원장님이신데 사실 이동호 교수님이 더 저는 여전히 익숙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이동호 원장님께서는 국내에서 그래도 장내 미생물 분야 하면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고 회사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장내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그 분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또 파킨슨병 이런 질환에 응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합니다. 면역 항암제의 그 반응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2배 이상으로. 최근에 폐암 같은 경우는 뭐 한 40%대가 맥시멈인데 80%까지 올리고 뭐 흑색종,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한 75%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존 항암제만으로 암 치료가 굉장히 지금 그 답보 상태였는데 새롭게 이제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장내 미생물의 역할 중에서 가장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인간이 못하는 대사 역할이라든지 소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그걸 분해해서 흡수할 적에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우리 뭐 예전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 같지만 좋은 양질의 미생물을 갖고 있을 적에는 칼로리 소모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나쁜 미생물이 많은 경우에는 과잉의 칼로리가 흡수되기 때문에 또 충분히 대사적으로도 장내 미생물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 정말 뚱보균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염증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쁜 균들은 이런 염증 물질들을 또 충분히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장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염증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정 균 한두 개의 종류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방향성이 비만을 만들고 그게 뚱보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뚱보균이 하나는 아니고요. 그렇죠. 일종의 요즘 뭐 영화든 클러스터라고 군집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보는 게 그 비만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을 비땡땡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유산균이 이제 허가될 때의 그 임상 시험의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알려진 그 균들은 주로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발전이 되면은 유산균으로 개발을 못했던 차세대 유산균들이 굉장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그런 그 대사질환이나 비만 감소에 도움되는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균들이 상품화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보면 아쉬운 게 뭐 연구가 조금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상품으로 바로 나오거나 약으로 가지 못하고 건강식품으로 나오면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요즘 과민성 장중 환자들이 장만 나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인 게 많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양쪽 쌍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네. 봐야죠.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에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거꾸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이 또 과민성 장증후군을 또 네. 만들고 되게 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 장 소화기 약도 주지만은 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런, 맞습니다. 네. 정신과 약물들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같은 것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긴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세로토닌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뇌장벽을 통과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로토닌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분 물질인 트립토판 같은 걸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장내 미생물 대상으로 치료할 때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하는 게 좋을지 혹시 팁이 있으신지요? 저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곡물들, 섬유질이 네. 풍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나물 반찬부터 해조류까지 굉장히 네, 다양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식물성 단백질들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는 일단 뭐 특정 음식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다양하게 좀 많이 드시라고 네.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어떤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시보, 호계 검사를 통해서 소장에 세균이 많은지를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대변을 채취해서 대변에 있는 균들의 DNA를 분석해가지고 조성을 보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저도 병원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검사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워낙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진단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치료를 선택할 옵션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산균을 쓰는 거, 프로박 쓰는 거, 그다음에 디스바이오스가 너무 심할 때 나쁜 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쓰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 필요 없고 완전히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정상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분변이식술, 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워낙 뭐 유산균 임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주로 쓰시는 유산균은 어떤 거 많이 쓰세요? 네. 저는 이제 종류를 네. 한두 가지를 안 쓰고 더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뭐 세 가지, 네 가지 뭐 그래요? 콤비네이션. 네. 뭐 보면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에도 있고 네. 또 람노스 따로 나온 것도 있고, 네, 네, 네. 아까 미생물 검사에서 하나가 잘못되지 않고 네. 총체적으로 이제 유익균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래되고 여러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다양하게 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에 계셨으니까 워낙 진짜 어려운 환자분들이 찾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산균을 복용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먹어보고 나서 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어느쯤에 판단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보통 유산균 임상하면은 보통 2달, 3달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뭐 환자분들이 이제 좀 못 참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미니멈 한 달은 최소한 보시고 한 달, 네. 그리고 맥시멈으로 2달까지 네. 보시는 게 네, 뭐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4주 이상은 최소한 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급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비용 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좀 허들인 것 같긴 합니다. 분변 이식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고서에도 나오거든요. 네.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을 유익균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요즘 뭐 특히 위고비나 네네. 뭐 여러 가지 마운자로 같은 네. 여러 가지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네. FMT 대변 이식을 통해서도 체중 감소가 물론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저항성이라든가 인슐린 민감도 같은 네. 것들 대사지표들이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뭐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지금 분당 서울대에서 했던 그 과민성 장중 임상에서는 효과가 어땠나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약물의 반응이 없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CDPC에 의한 환자들은 분변이식술을 하면 거의 치료 성공률이 90% 가까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민성 정중 환자들은 워낙 환자들이 다양하니까 혹시 그중 환자 중에 좀 기억나는 아주 인상적인 환자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 최근에도 왔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서너 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그래요? 본인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 과거 약물 치료로 아마 본인이 못 그렇죠. 느꼈던 맞아요. 포션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거를 경험한 분들은 그 약물 치료보다는 대변 이식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갑자기 그 CDPC를 장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종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분변 이식이라는 게 잊혀졌던 치료가 다시 등장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발전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약물로 개발을 했죠. 포스트라고. 그래서 가격이 뭐 2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한 번 튀었는데.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리바이오탈로 해가지고 용액을 조금 더 약품으로 네네.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건 한 1만 불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를 많이 좀 활용하고 있죠. 예. 아마 최초의 장내 미생물 기반 약품 맞습니다. 드럭이었을 예. 것 같은데요. 야, 그게 뭐 2만 불, 1만 불이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 가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근데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미국의 뭐 리바이오타나 보스처럼 약품으로 허가된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약품으로 가려면은 R&D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회사 이름이 바이오뱅크 힐링. 네, 예. 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BBH가 결국은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내 미생물 기반의 치료제를 국내 최초로 한번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인체 안에 있는 이 일종의 우주 같은 게 이제 장내 네, 미생물들인데 이 체외에서 충분히 배양하고 네. 기르는 데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몸의 장내 환경, 특히 대장 환경이 완전히 함기성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있으면 전혀 있으면 안 되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살던 균들을 꺼내가지고 밖에서 키운다라는 게 굉장한 기술적인 허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균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상품화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똥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